3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 검주의 뜬 인물, 진인물 정리해 봅시다. 먼저 뜬 인물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누구? 저는 일단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 합리위원회에 이제 부위원장 맡게 된 박용진 전 의원 좀 일단 꼽아봤는데요. 네. 뭐 비명의 뭐 핵심이다 뭐 이렇게 분류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대통령이 또 임명을 한 그런 자리이고, 그리고 당 대표였을 때 정치인 이재명과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그 정치인 이재명은 좀 확연히 구분된다라고 하면서 이번 인사를 거론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탕평 그리고 뭐 실용 이런 부분이 녹아져 있는 것 같고, 또 이번 주 뭐 제가 뜬 인물을 뭐 다수를 꼽아본 적은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역대 최대치 이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예. 갤럽 조사에서. 예. 직무 수행의 65%이 긍정 평가를 이끌어냈고, 더 눈길을 끄는 건 사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잘한다는 평가가 과반을 넘었다는 건데요. 그러게요. 이게 51%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갤럽에서 2013년도에 조사를 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 이재명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될 때 49.42%를 득표를 했는데, 그걸 훨씬 넘는 65%라는 건 대선 때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정책 효능감으로 이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을 주목하고 있고 응원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현상으로까지, 뭐 유 이재명이다 뭐 이런 현상으로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이렇게 두 명 꼽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박용진 전 의원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탕평 인사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국민의힘 출신 인사를 썼다 그러면은 좀 평가를 하겠는데, 박용진 전 의원이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물론 뭐 그 직급으로는 일정한 급에 해당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실권이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지난번에 김성식 전 의원을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실권은 미약하다고 평가받는 자리에 구색 맞추기용으로 등용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관계 개선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같은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오히려 과거의 그 센 발언들 때문에 그렇죠. 논란이 예, 되고 예.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풀어져가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게 더 장기화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본인이 그 발언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못 챙겨 죄송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물론 그 과거의 발언은 저도 동의가 매우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부분과 넘어서 아마 송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탕평에 조금 더 방점이 있다면 그분이 더 적합을 하겠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삼성 출신의 이 또 기업인도 같이 모셨고, 이게 그냥 아무 일도 하는 자리는 아니다. 아니요, 역대 정부가 다 굉장히 규제 철폐는 위원회를 예, 대통령 산하에 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을 둔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 그럼 이제 국민의힘 출신 인사를 좀 영입해 갈 때 좀 물어보고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아니, 국민의힘에 물어볼 사람이 많이 있죠. 좀 평판이나 과거의 언행에 대해서 좀 조회해보고 지명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해운 전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그렇습니다. 금주의 뜬 인물 송영훈 변호사는? 예, 단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이 가처분 결정으로 효력 정지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울시당 위원장의 직무 복귀했고, 이건 단순히 법원의 결정 한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위병식 징계 청구,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진행하는 공산당식 숙청 정치를 이제는 제발 그만해라
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법원의 어떤 준엄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주인공으로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앞장섰기 때문에 금주의 뜬 인물로 평가받을 만한 자격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만 덧붙이면 국민의힘은 이 건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가처분 사건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나아가서 한동훈 전 대표까지 비정상적인 징계들을 전부 다 일괄 취소를 해야지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도 안 냈죠. 안 했죠. 그건 승산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주변에 많은 권유가 있었고 그런 것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근데 아무튼 배현진 의원 가처분이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한동훈, 김종혁 다 가처분했으면 그냥 아예 법적으로 다 끝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월 16일부터 시작하는 주, 그러니까 16일부터 20일 사이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 배현진 의원 사건 결정문으로 미루어 보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이걸 굳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는 당 최고위원회가 자진해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해야 옳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생각은 아직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자, 금주의 진님을부터 우선 정리하고요. 장윤미 변호사. 저도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장동혁 대표를 꼽았는데요. 이 정치적 이제 좀 반격을 받았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이 징계는 법원도 배현진 의원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 아동 사진을 올린다는 건 사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특히 정치인으로서. 그렇지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게 좀 과하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당원 권한을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시당위원장이잖아요. 서울시당위원장. 그것도 선출된 권한인 거잖아요. 그런 걸 완전 무로 돌리기 때문에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이 배현진 의원에게는 있다. 본안까지 네. 그냥 이 가름을 타주지 않으면.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김종혁 전 최고의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거기까지 인용이 되면 또 같은 재판부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법 자제가 가동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좀 적극적으로 이 판단을 하는 재판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김종혁 전 최고도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보면 이 징계 정치라는 걸 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게요. 상당한 타격은 불가피할 거다. 이런 두 생각이 가지만 제가 시청자의 정보 차원에서 네, 말씀드리면은 일단 배현진 의원은 그 사진을 어디서 찾아서 올린 게 아닙니다. 그 댓글을 단 네티즌이 프로필 사진으로 자기 손녀로 추정되는 사람 사진을 걸어놓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진 걸어놓고 리플 그렇게 달면 좋냐? 라는 걸 올렸던 것인데 재판부가 그 사건에서 주목해서 봤던 것은 제가 그날 신문기일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그 정당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그러면은 그 아동에 대해서 실제로 악플이 달린 것이 있냐? 이걸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찾아서 제출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결정문을 확인해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이렇다하게 제출된 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는 정당에 대한 가처분에 비교적 적극적인 재판부인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달 27일에도 전남 강진군소가 민주당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처분이 있었는데 그걸 역시 효력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징계 처분도 법에 맞지 않거나 절차가 타당하지 않거나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법에 일정한 관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스탠스를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 송영원 변호사. 예, 이쪽이나 저쪽이나 제명이 입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 이번 주 진인물로 꼽아봤습니다.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팬클럽에서 이번 주 월요일에 온라인 투표를 거쳐 제명됐다고 하죠. 맞아요. 찬성률이 무려 94.6%라고 하는데 사실 최민희 의원이 과거에 대표적인 그 강성 친명이었습니다.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하는 발언으로 큰 무리를 빚었던 분이기도 한데 그 대통령이 뭐 출국할 때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KTV 영상에 안 나왔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겠다라고 딴지일보에 글을 올렸다가 제명인의 마을에서 강퇴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양대 정당이 한쪽은 당의 지도부 내지는 주류가 제명에 적극적이어서 문제고 다른 한쪽은 팬클럽, 팬덤이 굉장히 편협하고 이렇게 배타적으로 되어가면서 또 제명을 해서 문제고 우리 정치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최민희 의원을 금주의 진인물로 꼽아봤습니다. 정청래
대표 이성윤 최고위원에 이어서 세 번째죠. 이 제명인의 마을에서 강퇴시킨 게. 그죠? 그런데 이 제명을 국민의힘 제명과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물론이죠. 이건 좀 이건 다르죠. 커뮤니티입니다. 팬클럽이고요. 20만 명이 회원인데 그중에 정말 이런 폴을 올리면 이거 뭐 제명하자 말자. 이게 사실상의 정치적인 유효함은 없지만 어떤 그 당시에 의견 같은 걸 어떤 시료 같은 걸 반영하는 건데 한 2,000분 정도 같이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내에서도 사실 대표성이 있다라고는 좀 다소 보이지 않고 그 안에 또 아주 안에 열성파들.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최민희 의원은 이제 본인이 또 이제 이 방송과 관할하는 이제 상임위원장이다 보니까 이게 몇 차례 계속되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뭐 원내 지도부와 함께 대통령이 순방을 갈 때면 이제 나가고 했을 때 왜 악수 장면이 없지 분명히 나가고 그게 영상이 있을 텐데 근데 몇 차례 되니까 본인이 확인했다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사실관계는. 근데 정당의 제명과 당연히 동급으로 놓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 우리가 이런 장면을 그래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하는 팬클럽이 규모가 2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뭐 강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특정한 여론을 주도하면 그 2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국은 따라가게 되고 민주당 권리당원이 한 120만 명 되면 그것은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강성화로 연결돼서 우리 정치의 양극단화를 더 심화시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장면도 그냥 지나칠 대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무튼 역대 정권에서 보기 힘든 장면인 것만은 확실해요. 대통령을 추종하는 팬클럽이 여당 대표와 여당의 이 강성 지도부를 강퇴시킨다. 한 번도 못 본 현상 아닙니까? 이게 지금 취임이 1년도 안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고 느끼고요. 이 민주당이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열기만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당 지도부의 행태에 대한 노골적 불만 표시 아니에요? 아니 저는 혹여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자그마한 비토나 이렇게 보이는 거에도 지지층들 나아가서는 지금 유 이재명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상당히 반발심이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 기자들이 막 요즘 가잖아요. 지방선거 이 현장 취재 같은 걸 할 때 어떤 택시 기사분이 부정선거 이걸 켜고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꺼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이제 쭉 가는데. 그러다가 부정선거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가 그래도 이재명이 일은 잘하지. 저는 그게 지금의 정확한 네. 이게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게 정책 효능감이다 효율감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응원했던 분들의 그 마음이란 건 상당히 좀 뜨겁고 굉장히 응축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내일도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또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방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찍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대표되기 전에 법사위원장하고 과방위원장 하던 시절 이 아주 어찌 보면 아주 독하게 상임위를 진행하는 모습들이 또 민주당 당원들한테서 막 큰 박수를 받아왔었잖아요. 그러더니 요즘은 너 너무 독하게 하면 이재명한테 해돼 라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싶어요. 그러니까 그 색채나 컬러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여러 다방면으로 갔는데 저는 뭐 김영진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 현상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쁘진 다만 않아요. 이제 갈등으로 비치거나 비춰요. 갈등으로 비화되거나 이런 부분도 조짐이 없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이유가 하등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냥 딱 한 문장만 네.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하잖아요. 서로 제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정청래 대표 나온 영상이 빠졌다고 방송사에 전화하는 게 정청래 대표를 위한 것이긴 한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에 왜 반하는 거죠? 저는 이게 왜 강택감이 되는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요. 자, 오늘 아침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에 올린 글 송영원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늦게라도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다행이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절박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전에는 나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2월 19일에 윤 전 대통령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고 그 결론도 뭐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 오세훈 시장도 변호사 출신 다 예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의 판결이 예상되니 그때 우리 당이
국민 앞에 올바른 노선을 천명하기 위한 메시지는 어떤 것이 돼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끝장 토론을 저는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전에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는 물론 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강도 높은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약간 때늦은 감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런 절박감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저께 배현진 의원에 대한 그 가처분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로 3일간 장동혁 대표가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금토일 3일간 계속 통상 업무거든요. 이러면은 당대표가 여러 가지 노선 전환에 대한 당내의 요구 그리고 법원의 어떤 준엄한 판단 이런 것들을 피해 다닌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저는 온당한 대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뭐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촉구했다고 해서 전당원 토론 만들까요? 안 만들 것 같죠?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대안과 미래가 이번 주에 장동혁 대표와 면담을 한 후에 사실상 평행선을 달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격앙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나왔고 그다음에 대안과 미래는 더 이상 뭐 절연 요구하지 않겠다고까지 했고 그러면은 이거는 일종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반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국민의힘의 기초단체장들 중에 일을 잘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본인들의 업적에 기한 평가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선거 전날까지도 계속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더는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권파들이 뭐 컷오프 얘기도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고 그런데 그건 너무 역풍이 크니까 5대5 룰이면 그래도 어려워 지금의 우리 당원 구조에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장담 못하니까 급기야는 서울시장 이 내부 경선을 복면가왕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전승으로 이 오세훈 시장은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주자들이 막 이제 토너먼트 형식으로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 막판에 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토너먼트 형식으로 온 사람이 새를 결집해오고 거기에 대해서 흥행을 해왔는데 오세훈 시장과 붙었을 때 과연 오세훈 시장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구도는 왜 하겠다는 것인가? 그 의도가 너무 뻔하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켜봤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장동혁 체제가 그래도 개비하는지. 근데 장동혁 대표는요. 정말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면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측근이라고 하는 여의도 부원장에 있는 장해찬 부원장이 네. 선거 저도 8월 달에 당대표 할 거다. 우리는 당대표에 저는 더 인상 깊었던 게 물론 단서는 달더라고요.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지면 뭐 미래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를 하지만 이기면 우리 2028년 총선까지 연임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총선 공천권까지 본인이 갖겠다는 거머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당권 투쟁과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선택을 보면 그래서 이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는 정말 어렵게 만드는 선택을 하는구나.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기초의회 뭐 분들이 조금 더 뭐 분발해 주셔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분들 지금 무슨 기사 나오고 있습니까? 탈당 기사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을 그냥 떠나는 겁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다가오면 장동혁 대표 지원 유세 오지 마세요 하지 않겠어요? 2018년에 이미 그런 선례가 있죠. 홍준표 대표가 당시에 곳곳에서 지원 유세를 거부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버랩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앞서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른바 당권파라고 그 불리는 분들의 메시지 관리가 좀 문제가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선거 저도 우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전국에서 수천 명 지방선거에 출전하는 후보들의 운명이 어찌되든 우리만 살면 그만이다라는 것으로 곡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다는 장동혁 대표의 언급도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수성해야 되는 광역단체장은 대구까지 포함하면 12곳이거든요. 대구가 지금 공석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서울, 부산만 이기면 그만입니까?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천, 강원,
울산, 경남,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의 광역단체장들이 전부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다른 데는 져도 된다는 것처럼 곡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할 것 없이 전국 선거를 지휘하고 또 그것을 조력하는 입장에서 하셔야 될 말씀, 해서는 안 될 말씀 이걸 좀 정확하게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까지 아직 많이 남았고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질 거다. 아까 조갑재 대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글쎄요. 별 변화 없이 그냥 갈 것 같지 않아요? 국민의힘. 큰 변수는 없을 거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바뀔 결심이 있었다면 진작에 바뀌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어렵게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원 배가 운동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1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당비를 내고 있는 당원이. 그게 장동혁 대표 체제 들어서서 자평하기를 45% 정도가 늘어난 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의 채권자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극우에 치우쳐 있습니다. 예.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지형을 만들고 본인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원은 늘었는데 왜 당 정식 후원금은 개혁신당, 정의당보다도 못 걷어요? 이건 좀 오해가 있는데요. 정당은 본래 이제 당원이 많이 늘어나면 그 당원은 당비를 내지 네. 후원금을 내는 형태로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진보당이나 정의당 이런 쪽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정확한 비교가 아닌 것이 원래 우리나라의 진보 정당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지하면서 이제 후원금 형태로 내는 것들이 과거부터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 당원 가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보다 더 법률상 제한된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부터 약간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후원금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정당의 당비 수입까지 다 놓고 비교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자, 1시 31분입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희 씨.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다시 정체는 서서히 늘고 있는데요. 다만 평소 주말보다는 나들이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화총 9터널 2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해 제1지선 창원 쪽으로 내서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트레일러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차량 터널 부근에서는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이제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만 속도 줄여 지나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소래터널에서 송내 사이와 더 가서는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서운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윤미 변호사. 저는 전반부랑 연장선상에서요. 오세훈 시장이 그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이런 말씀했더라고요. 필패 조건을 갖춰놓고 병사를 전장으로 내모는 리더는 자격이 없다. 이제 대단히 정확한 상황 인식이고 또 아마 여러 후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데 가장 선봉에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분명히 오세훈 시장은 더 속아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의미심장한 것 같아서 좀 꼽아봤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예, 앞서 장 대변인께서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 별로 변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계속 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한마디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 SNS에 올린 문장입니다. 결국 오늘 그렇게 복권된 김경수 씨가 단수 공천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단수 공천이 됐죠. 그런데 이분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드루킹 게이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몸통 아닙니까?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뭐 수감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만기 출소도 안 됐고, 그리고 2024년 그 광복절 때 윤석열 정부에서 복권을 하려고 하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에 반대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복권이 강행이 돼서 피선거권을 회복한 끝에 이번에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 댓글 조작의 몸통이 선거에 나오는 게 맞냐? 아주 엄중하게 비판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발언에 제약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당시에 윤 대통령이 복권하려고 하니까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라고 찬성하거나 옹호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 말에는 상당히 자유로운 입장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민주당은 지금도 이 지방선거의 변수는 만들고 있어요. 다만 국민의힘이 어떤 포인트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누가 앞장서서 그걸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논란이 됐던 사법개혁 3법 이제 국무회의 통과해서 선포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과 관련된 민주당의 목표는 다 달성된 거죠? 그렇죠. 아직 지금 남아있는 거 없죠? 지금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또 내일 정청래 대표가 이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이제 마침표가 찍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법사위원 몇 분이 이제 정부안과 관련해서도 검찰 개혁 뭐 재논의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민주당의 전체 입장은 아닌 부분인 거고, 다만 이제 보안 수사권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워낙에 이제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이제 대안이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금 뭐 검찰 만들자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에서 여야 입장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도 이렇게 내야 된다, 아니다 저렇게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해서 그 마무리는 지방선거 전에 논의가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제 거듭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법을 바꾼 이후에 진짜 실행에 옮겨가면서 국민적인 부담이나 부작용만 표출되느냐. 네네. 반대로 진짜 달라진 사법부, 달라진 수사기관, 그래서 국민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거 아니겠어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우선 중수청을 제대로 잘 구성해서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법 왜곡죄라든가 재판 소원죄가 오히려 재판만 질질질 끌고 힘 있는 사람만 자꾸 더 버티는 식으로 갈지, 아니면 억울한 사람을 없애는 방향으로 갈지 자신 있으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법안을 이를테면 이제 막 뭐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하는 게 재판소원제 아닙니까? 재판소원제가 원래는 이제 헌법재판소 법에 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대해서 이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때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단 확정 판결은 여기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을 때 이 단서 조항만 덜어내면 단서 조항만 덜어냈으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허들을 강력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과거 재판 내에 반하는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리고 기본권 침해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재판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모든 사건을 다 헌법재판소로 왔을 때 우리가 들여다보겠다가 아니라 재심도 요건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허들을 넘어야만 헌법재판소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들여다볼 정도로 대법원까지 간 확정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권 침해 관점에서 이 부분을 문제가 있다라고, 물론 많은 분들이 들고 올 수는 있지만 진짜 헌재의 문턱을 넘는 사건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법이 설계돼 있습니다. 이거 제가 반론 좀 드려도 되죠? 예. 자, 그 대단히 허들이 높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헌재법 개정안 이제 공포되는 그 법안에 보면 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호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게 재판이 법률에 위반해서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재판헌법 소원의 요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대법원의 상고심으로 올라갈 때 우리 흔히 법률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의 절차든 혹은 결론이든 그게 위법하면은 그 법리적인 여부를 따져서 파기환송 여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사실상 요건이 다르지 않아요. 왜? 법률상 위법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헌법소원의 요건에 허들이 낮다고 하는 것은 실제 공포된 법안과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더더군다나 대부분의 사건들은 아마 각하될 거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하고 인지대 날리고 변호사 비용 낭비하게 하는 그런 제도 왜 도입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정말 힘 있는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이 뭔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을 때 그때 내가 재판헌법소원 냈다 그리고 나 가처분 신청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께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중에서 가처분 결정까지 받아서 본인들의 권리와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 그것으로 도입된 것이 이 재판헌법소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써먹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닌 거고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측면을 봤을 때는 네 번째 재판하는 거 아니냐. 대법원을 더 넘어서 헌재가 누차 얘기합니다. 그런 제도가 아니라고. 그거 기본권 관점에서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게 돈 많은 사람은 인지송달료 날릴 거면 왜 그렇게 하냐. 재심도 이게 정착이 되면서 구제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삼례 슈퍼 사건, 증거가 위조됐던 민청학령 사건들.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헌법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더 허들을 가져가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인지송달료 내 가지고 구제받고 그렇다는 그런 취지의 반대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허들이 낮을지 높을지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계속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다 본다? 그건 맞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정말 재판이 굉장히 좀 남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허들 정도를 더 가져가는데 이게 사건이 그렇게 많을 거다. 이렇게 예측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아니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형사소송법 420조에 보면은 그 재심 요건도 420조 1호부터 7호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요건이 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판헌법소원법 만들어 놓은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요건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헌재가 처리할지는 모두 불확실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져서 37년 동안 처리한 사건이 5만 2천 건 정도인데 대법원은 1년에 본안 사건을 5만 4천 건 정도 처리해요. 그 처리한 거의 절반만 헌재에 가도 헌재는 기관이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될지는 명약관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헌재가 만약에 보지도 않고 그냥 99%의 사건은 각하도장 찍어서 끝낼 거면은 그런 걸 왜 도입하느냐는 것이고 무엇보다 모순적인 거는 민주당은 이 이른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노상 말하잖아요. 그거 무슨 뭐 7만 페이지는 보지도 않고 판결해도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올라오는 거 그 대법원까지 가서 사인 이만큼 되는 기록 보지도 않고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가당착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분 뭐 상세한 데서 서로 다른 목소리 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 가지 일이 다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재심해서 억울한 사람들 구제되는 거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뭐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고 힘센 사람이 버티기 수단으로 쓰는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운영하기 나름일 텐데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 이제 달려 있는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중수청 제대로 만들 수 있대요?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공소청 검사들도 재임용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러면 굉장히 제도가 전 개인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법사위 일부 강경 의원들이 주장한 거죠. 의원들이 있고 중수청과 관련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수사를 그 이제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력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을 하니 많이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원화로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이 수사라는 건 어쨌든 법률을 적용하는 절차이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중수청에도 지금 이제 로스쿨 제도가 또 도입이 되면서 많은 법조 인력들이 또 시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흡수하면서 인력 체계 개편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또 내부 뭐 여러 이제 지지자나 뭐 입장을 내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검찰에 계속 연장선상에서 기득권을 유지해주면 되냐라고 해서 이제 일원화 체계로 간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정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사분들과 관련해서도 뭐 여론조사도 해보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냥 공소청에 왜냐하면 검사 타이틀은 이게 헌법에도 있고 검찰총장도 그렇기 때문에 검사 타이틀 자체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기도 했고 그러면 그런 부분과 형량을 했을 때 중수청으로 갔을 때의 어떤 메리트가 있도록 그 근무와 관련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수사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검사들이 상당수 중수청으로 가야 될 텐데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뭐 유인책, 그래서 급수 그때 꼭 이원화 체계가 아니어도 일원화 체계에서도 이야기했던 게 공무원분들은 이제 직급이 있으니까요. 있죠. 그 직급과 관련한 예우, 어떤 그런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중수청 얘기도 저도 좀 해도 될까요? 하세요. 혹시 우리 앵커님께서는 이번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중수청 대략적인 정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혹시 장 대변인께서는 아십니까? 몇 명으로 돼 있는데요.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번에 만들어야 아니, 되겠죠. 되겠다는 들어보세요. 거잖아요. 법안이 나왔잖아요. 정부 안으로 법안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수청의 조직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이렇게 14조에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있는 검찰을 폐지하면서 공소청 만들고 중수청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대략적으로 필요한 수사 인원이 몇 명인지는 우리 사회가 다 알아요. 기존의 검찰청을 이미 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부 발의 법안인데 정부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심사해가지고 일사천리로 통과해도 될 정도의 법안의 완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원을 하한도 상한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통째로 위임해놨어요. 이게 3월 3일에 법안이 제출이 돼서 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이렇게 백지 위임돼 있다시피 한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만들어져서 만약에 정말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수사를 잘해서 정권에 위협이 되면 언제든지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중수청의 인력을 축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은 정원의 최소한의 하한을 법정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만한 분들이 그렇게 안 해놨어요. 이거 법 만들 때 법무부, 행안부, 법제처, 총리실 다 달라붙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입법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되나요? 제가 하나만 더 짚어보면요. 그 중수청장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까지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저 같은 변호사가 자격이 된다고 해서 중수청장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법안에 보면은 당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을 중수청장 임명 자격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중수청 수사관도 그냥 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시간만 허락하면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엉터리 법안을 내놓고 정부 아니라고 하는 건 국민들께 죄송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모든 정부 조직과 관련해서 공직 그 공무원법에 보면 당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중수청 공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가졌던 사람. 과거에 가졌던 사람도 현재 지금 뭐 특검이나 이런 제도 설계를 할 때도 과거에 가졌던 사람 자체가 결격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아마 다른 수사 인력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수사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수청 제도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검찰청 법에는 검찰의 인력이 법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숫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도 이걸 한도를 늘리지 않았거든요. 한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로 넣으면 대단히 경직성이 있고 공수처법에는 그런 공수처 검사 인력이 법정돼 있나요? 숫자가? 법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왜 법정돼 있냐면요. 제가 이 입법 설계를 할 때 의원분들한테 들었더니 검찰에서는 공수처는 이미 만들어지기로 했고 그랬을 때 엄청난 입법 로비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네. 차라리 숫자라도 적게 만들자라는 걸로. 그런 맥락에서 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그대로 두자고 하고 있나요? 넓히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시행령에 넣고 대통령령으로 넣는 것 자체가 중수청 자체의 문제다. 저는 아까 전반부 말씀을 또 그려서 그렇지만 이 재판 소원 제도도 왜 이렇게 남발될 거다 아니다 제도 설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럼 그렇게 안 할 걸 왜 했냐라는 거는 비판의 지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자꾸 사실을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공수처법에 그 검사 정원 법정이 있죠. 그리고 특검도요. 지금 가장 최근에 시행된 이른바 내란외환 특검법 거기도 보면은 최근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검 임명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추천했던 전준철 특검 후보자
그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당적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1년으로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아주 최근에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알겠어요. 아니 어떻게 중수청장 6대 범죄를 수사하는 그 중수청에 대해서 최근까지 당적을 가졌던 사람이 중수청장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거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미 통과가 됐고 거부권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공포된 법안, 이 법안에 이렇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 중수청법은 이제 제출된 겁니다. 통과된 게 아니고. 아무튼 이게 앞으로 그 중수성을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보면, 근데 저는 이제 거듭 얘기하는 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이제 정부다. 네. 저런 법률에 문제가 있다, 법률에 문제가 있다. 아, 그렇지 않다. 우리는 충분히 절차를 밟았다라고 이제 반론할 수 있는데 발등에 불은 떨어졌어요. 이제 정교하게 설계할 책임은 그러니까요. 집권당한테 있죠. 예. 정작 이제 가을에 정말 제대로 된 중수청을 발족시켜서 착착착 가동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여기에 달린 거고, 맞습니다. 재판 소원죄에 대해서도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자기 구제 수단을 사용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이제 달려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결국 거기에 의해서 정부가 이제 평가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뭐 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나 결과가 말해준다. 저는 거듭 그 말을 하는 거고요. 자, 잠깐 뭐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대구 경북 통합하고 대전 충남 통합을 민주당은 지금 함께 처리하겠다는 네, 거고,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한 건 좀 잘못된 일이지만 아무튼 우리가 찬성하는데 왜 빨리 안 해주냐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하겠다고 입장을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이 늘상 내세우는 명분이 지역 균형 발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광주 전남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 충남 뭐 대구 경북 이런 지역의 통합을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말 그대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대의가 그래도 밑바탕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의 명분에 맞게 광주 전남 통합법을 처리했으면은 대구 경북 통합법도 처리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대전 충남이 안 되면 대구 경합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대의 명분이면 충남 대전도 국민의힘에서 찬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어떻게 대구 경북만 하겠다는 이중잣대, 그거는 사실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아니, 그래서 예,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예. 싶은 건 대전 충남에 반대하면 대구 경북도 안 한다예요? 아니면 대전 충남 반대하는지가 확정되면 대전 충남은 못하더라도 대구 경북은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두 개는 연동해서 같이 연동된다? 세 가지를 다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걸 쪼개가지고 사실 명분 없이 자기네들 정치적 셈법으로 TK의 통합만 지금, 왜냐하면 내부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으니까 입장 선회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광주 전남 통합법은 통과 이미 됐잖아요. 통과 이미 됐죠. 됐잖아요. 그래서 대전 충남과 대구 경북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오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그리고 심지어 대구 경북도 이 기초회 몇 군데에서는 또 입장이 안 모아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모아야 될 책임은 거기 구성원들이 대다수인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민주당이 기초의회까지 신경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면 안 사실은 되죠.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하실 거면은 민주당 스스로도 이장우 대전시장하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2024년에 대전 충남 통합하자고 먼저 제안했을 때 그때 민주당이 반대했어요. 심지어 반대 명분도 대단히 궁색합니다. 왜 충북은 같이 통합하지 않느냐? 반쪽짜리 통합이다. 이게 반대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방선거 6개월도 안 남기고 한마디 하니까 그제서야 우리로 통합하자고 몰려듭니다. 사실 여기에 어떤 정책적 일관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해가지고 통합 창원시가 된 지가 한 15년이 넘었죠. 그런데 당시에도 주민투표 없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탄생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창원이 엄청 좋아졌냐면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재정 자립도가 통합 첫해 48%였다가 지금은 한 절반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15년 지나면서 한 10만 명 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행정의 경계를 허물어 놓는다고 다는 아니에요. 광주 전남 통합법을 보면은 그 재정 특례에 관한 조항이 54조부터 61조까지에 걸쳐서 있는데 상당수의 조문들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나 혹은 해야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선언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하는 시도에 20조를 준다고 합니다만은 그게 어디에도 법정화되어 있기도 않은 거고 사실 이렇게 행정 통합을 주민 반발이 일부 있는 지역에서도 묵살하고 갔을 때 과연 그게 궁극적으로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 방법 자체가 옳으냐는 사실 우리 사회의 수기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지만요. 과거에 뭐 각 정당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뭐 역사까지 뒤집어 갈 건 없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정부도 하자는 거고 야당도 동의하면
일단 대구 경북만이라도 하는 게 옳은 거 아니야? 라는 여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전 충남에 반대하면 대구 경북도 못해 라는 결론으로 갈지 아니면 뭐 우리도 하자는 거니까 한쪽이라도 하자는 거로 갈지 요거 이제 판단해야 할 대목입니다. 자, 오늘 거두절미 각설하고 요 정도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원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라팔로마 들으시고 저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